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전통 장류가 이번에는 프랑스 최고 요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우연히 접한 한국의 장독대 문화가 프랑스 요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비위생적이라며 비난하던 평론가들이 이제는 미래의 맛이라며 앞다퉈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프랑스 요리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 장류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 미슐랭 셰프를 통해 전해들은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16구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15년째 이끌고 있는 수석 셰프 마르셀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혁신이 부족하다. 미슐랭 평가단의 이 한마디가 저를 몹시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15년간 지켜온 투스타.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늘 그것이었답니다. 젊은 셰프들의 실험적인 요리에 비해 제 요리는 너무 고전적이라는 평가였죠. 사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고집하는 셰프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하나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고 식재료도 프랑스 현지것만 고집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요리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은 아시아의 향신료를 활용하거나 남미의 조리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레스토랑은 연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 오너인 클레어가 제안을 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마드리드 퓨전 박람회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전 세계의 혁신적인 요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추구하는 전통 프랑스 요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레스토랑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마드리드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류를 처음 마주한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드리드 퓨전 박람회장은 전 세계의 새로운 맛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자신만의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죠.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코를 자극하는 깊은 향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감칠맛이 아닌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농축된 듯한 깊이 있는 향이었죠. 그 향을 따라 걷다 보니 한국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인이신 할머니께서 시연을 하고 계셨어요. 80세가 넘은 연세에도 할머니의 손끝은 정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된장과 간장을 이용해 전통 요리를 선보이고 계셨죠. 프랑스에서 수십 년간 요리를 해온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맛이었어요. 이 깊은 맛의 비밀이 뭘까요? 통역을 통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3대째 내려오는 장독대에서 나온 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장독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장독대는 단순한 발효 용기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바람과 햇빛,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과학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장을 담글 때마다 하늘의 기운까지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축적된 과학적 지혜였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할머니가 보여주신 장류 성분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장에는 무려 200여 가지가 넘는 향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이나 치즈에 버금가는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온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를요. 진정한 전통은 시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은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죠. 다음 날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통역을 통해 이 말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 주방을 잠시 접어두고 전북 순창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슐랭 스타가 아닌 진짜 맛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창에 도착한 첫날,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한 풍경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집 뒤뜰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는데 프랑스의 최신식 주방에 익숙한 제 눈에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장독대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과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장독대가 남향으로 배치된 이유부터 장독 사이사이 간격까지 모든 게 이유가 있더군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발효를 돕고 바람이 장독 사이로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한다는 거였죠. 발효연구소 김 교수님이 오셔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장독 자체가 숨을 쉰다는 거였습니다. 미세한 기공을 통해 내부의 습기와 가스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의 최신식 발효실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60년 동안 장을 담그시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분석 자료를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에서 200가지가 넘는 향미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프랑스 최고급 와인의 150개보다 더 많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발효 과정이에요. 37도의 고온에서도 살아남는 특별한 효모들이 만들어내는 향미는 다른 어떤 발효식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장 담그는 물부터 소금의 양까지 3대에 걸쳐 전수된 비법들은 하나하나가 과학적 근거가 있더군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장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간장으로 맛을 낸 국부터 된장찌개, 고추장 볶음까지.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온 모든 소스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최신 설비를 갖춘 주방만이 최고의 맛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할머니의 장독대는 수백 년의 경험과 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매주 만드는 법부터 장을 담그는 시기까지 프랑스 요리를 배울 때보다 더 진지하게 공부했던 것 같네요. 이제는 제 주방에도 작은 장독대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장류를 사용한다니 주방 스태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수석 부셰프 피에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셰프,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아시아에 발효된 콩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의 발효식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시도는 생선 요리였습니다. 프랑스 해안에서 잡힌 신선한 농어에 한국 간장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였어요. 처음엔 양 조절이 어려웠죠. 간장의 깊은 맛이 생선의 섬세한 풍미를 압도해버렸거든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피에르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깊이가 다르군요. 우리 소스와는 전혀 다른.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맛을 보러 모여들었죠. 두 번째 도전은 더 과감했어요. 프랑스 최고급 쇠고기인 샤롤레 소고기에 한국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매칭했죠. 이번에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된장의 감칠맛이 고기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순간을 발견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새로운 메뉴들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식재료와 한국 장류의 만남이 손님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라는 감탄사가 테이블마다 들려왔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식 평론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장독을 열어보는 셰프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장독대 앞에서 느꼈던 그 깊은 향을 이제는 제 주방에서도 맡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유명 음식 평론가가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의 배신이라고까지 했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파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피에르 르블랑의 칼럼이 공개된 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통의 배신자들이라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시아의 발효식품을 쓴다며 미슐랭 투스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썼더군요. 그의 글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보수적인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프랑스 요리의 정체성이 위험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단골 손님들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셰프, 이대로는 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석 부셰프 피에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한국 전통 장류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 연구 결과도 있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사실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르블랑을 우리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직접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장류의 발효 과정부터 프랑스 최고급 식재료와의 조화까지. 이건 단순한 아시아 소스가 아닙니다. 200가지가 넘는 향미 성분을 가진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발효식품이에요. 르블랑은 처음엔 반신반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입 한입 맛을 보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샤롤레 소고기와 된장 소스의 조화에서는 그만 탄성을 지르고 말았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다음 날 그의 두 번째 칼럼이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레스토랑을 극찬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매체에서 장류 문화는 중국이 원조라며 우리 레스토랑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레스토랑을 한창 바꾸고 있을 때였어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발효식품의 위생 상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장류 사용을 반대하던 주방 스태프 중 한 명이 제보를 했더군요. 검사관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장류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장을 보관하는 온도부터 습도까지, 미생물 검사는 물론이고 원산지 증명까지 요구했어요. 그동안 프랑스 식재료만 써왔던 주방에서 아시아 발효식품을 쓴다는 게 그들에겐 의심스러웠나 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 재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검사관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고 주방 스태프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레스토랑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았죠. 피에르는 원래 메뉴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장류를 공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 운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가도 크게 올랐죠. 춘창 할머니의 장은 그 맛이 너무나 특별해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발효연구소에서 장류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죠. 저는 바로 보건당국에 이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실도 함께 첨부했죠.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검토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관료주의의 높은 벽 앞에서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레스토랑의 평판은 계속 추락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믿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문제예요. 보건당국 책임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죠.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조용했던 우리 레스토랑이 기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김 교수님이 보내주신 연구 자료를 들고 유럽식품안전청을 찾아갔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효 공정 연구부터 미생물 안전성 평가까지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했죠. 담당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장류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목록부터 시작해서 생산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요구했습니다. 특히 37도의 고온에서도 안전한 발효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죠. 이 심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새로운 식품 원료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 절차가 매우 엄격하거든요. 담당자의 말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식품 및 음식문화협회에서 한국의 전통 장류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의 안전성과 그 독특한 발효 공정에 주목했죠. 마르셀 씨, 귀하의 레스토랑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화, 그리고 식품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식품안전청은 한국 장류의 체계적인 발효, 제어 기술에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보건당국의 최종 승인이 나자마자 저는 바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기다려준 스태프들과 함께 다시 장을 풀어보는 순간 그 깊은 향이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전이 남아있었어요. 2025년부터 적용될 유럽식품안전청의 새로운 식품 규정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전문가들도 우리와 함께였으니까요. 파리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리 레스토랑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고객들이 자주 하던 질문이 새로운 메뉴는 없나요? 에서 한국 장을 넣은 그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입소문을 타고 미식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파리의 유명 평론가들도 종종 보였어요.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음식을 음미했고
주방으로 들어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찾아낸 점에 특히 관심을 보였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미슐랭의 평가원들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는 그저 모든 손님이 평가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새로운 미슐랭 가이드가 발표되기 전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장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레스토랑이라는 특별 평가를 받았어요. 미슐랭의 5가지 평가 기준 중에서도 특히 창의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평가 이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되기 시작했고 매출은 40%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셰프, 저도 한국에 가서 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피에르의 이 말은 우리 주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이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한국의 장인들과 화상 미팅을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재료와 한국 장의 만남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통이란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에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의 장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였죠. 학생들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김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에콜 페랑디가 한식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죠. 오늘은 제가 겪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순창에서의 경험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독대를 처음 봤을 때의 편견,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된 과정, 그리고 프랑스 요리와의 접목 과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한국 발효식품의 현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에스플레트 고추로 만든 김치처럼 현지 식재료와 한국 발효식품의 조화를 찾는 질문이 많았죠. 강연 후 에콜 페랑디의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프랑스 요리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더군요. 우리 레스토랑이 학생들의 인턴십 현장이 되어주었으면 한다고 하셨죠. 이제 우리 주방에는 매달 2명의 인턴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익히면서 동시에 한국 발효식품의 활용법을 배우고 있죠. 피에르는 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푸드 연구소 프로젝트 팀과도 협업을 시작했어요. 젊은 셰프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들의 실험 정신을 응원하고 있죠. 한식의 세계화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10년 전만 해도 파리에 한식당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유럽에서 김치 수출액이 10년 새 497%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제가 미슐랭 셰프로서 이런 변화에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며칠 전 순창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의 장이 이제는 프랑스의 젊은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답장 대신 새로 담그신 장을 보내주셨답니다. 발효식품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발효식품 시장이 2032년까지 133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발표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장류로 미슐랭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전통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컨퍼런스에서 한 이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순창 할머니의 장독대가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전통 장류가 프랑스 최고 레스토랑의 맛을 바꾸고 미슐랭의 인정까지 받게 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비위생적이라며 편견의 시선을 보내던 이들이 이제는 미래의 맛이라며 극찬하게 된 변화의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통 발효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 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